안녕하세요. 평소 차 타고 혼자 드라이브할 때 자주 듣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황당한 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도록 모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금술이 좋은 부부로 동네에서 유명한데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도 만족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요. 남편을 만나 제 삶이 180도 달라졌죠. 남편과는 회사 동료로 만났고 듬직하고 한결같은 우직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서 저도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딱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신혼 2년 차인 최근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복하고자 한 결심은 한 달도 되지 않아 꿈 같은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인데 사실 아기들이 진짜 갓난아기일 때는 얼굴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저희 남편과 조금 안 닮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던 시어머니께서 남편 아이가 맞냐면서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시는지. 그게 자기 아들의 자식을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에게 할 소린가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안 좋은 감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안 닮는 게 말이 되니? 너 솔직히 말해라. 우리 준민이네 아니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 정리가 당당하면 친자 검사를 해보자니까 그러네. 아니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 어머님 손자 낳아드린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어머님, 저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좀 나가주시겠어요? 제가 도저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생사람 그만 좀 잡아주세요, 제발요. 요망한 것. 출산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갔는데 뭘 아직도 어지럽다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 너 아주 두고 보자. 정말 당당한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직접 본인 눈으로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시길래 뭐 진짜 친자검사까지 하시려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더니 결혼했으면 좀 잘해주시지 매번 사사건건 간섭이 심하셨거든요. 요즘 말로 악덕 시어머니가 딱 저희 시어머니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연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니까 참고 살았죠. 심지어 임신한 상태인데도 저한테 부정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날에는 어김없이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랑 남편이랑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남자들이랑 눈 맞추고 다니면서 실실 쪼개고 다닌다던가 너무 엄하고 보수적인 집안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나날이 심해져 갔고 남편을 봐서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임신 후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르는 중요한 시기에도 쫓아와서 이런 악담을 퍼부으시고 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게 아니냐는 억측만 늘어놓으시니 정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그냥 말씀만 저렇게 하시고 넘어가시겠지 했는데 아니 웬걸 진짜로 제 남편과 아이의 친자 검사를 저 몰래 진행하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테니 더 이상 저한테 제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황당한 억측은 그만하시겠구나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저와 제 남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영기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나 몰래 너 바람이라도 폈니? 그런 거야? 뭐? 어머님께서 헛소리 하시는 거 계속 듣더니 여보도 이러는 거야? 친자 검사도 나 몰래 하셨다며. 이리 가져와봐. 당연히 친자로 나왔겠... 어라?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 연기랑 당신 거로 제대로 한 검사 맞아? 내가 직접 확인했어. 하도 어머니께서 그러시길래 이번 친자 검사만 제대로 해보자고 하셔서 내가 어머니랑 같이 연기한테서 채취한 걸로 검사한 거야. 이걸 보고 나는 앞으로 너랑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돼. 내 애가 아니었다니. 어떤 자식이야, 말 좀 해봐! 더 들을 것도 없다. 저 거짓말쟁이한테 뭔 별명을 또 듣고 있을래? 그러니 진작에 솔직하게 말할 것이지. 친자 검사까지 하게 한 건 바로 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억울해요. 너 억울하다니까요. 저는 출산 후 한 달 동안 겨우 산후조리를 한 뒤 집에 이제 막 돌아온 상태였고 기절초풍할 결과를 마주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만한 소식이었죠. 제가 10달 동안 품고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제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거칠게 저를 몰아내시면서 아이와 함께 잘 살라고 다시는 남편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아이가 뒤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종종 그런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절대 만나주지 않는 남편의 유전자로 친자검사를 할 수는 없어서 저와 제 아이의 유전자로 친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이인 것은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영기의 출산일에 맞춰서 임신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에 일정 앱을 켜서 그때로 되돌아가니 딱 하나, 간과했던 사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던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가는 클럽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었죠. 정말 하룻밤 놀고 집에 친구들과 돌아올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만 기억을 잃고 다음날 모텔에서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일은 그저 하룻밤 악몽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잊고 살아왔는데 그 일이 딱 생각나 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 친구들 중 누구라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물어봤습니다. 우리 3월에 나이트클럽 갔던 거 기억하지? 우리 그때 거기서 만나서 같이 놀았던 무리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나 지금 진짜 진지해. 나 큰일 났단 말이야. 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3월에 나이트클럽 간 건 우리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벌써 잊은 거야? 너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아시면 난리 난다고 절대 먼저 입 밖에 꺼내지 말자고 했으면서 출산하고 나더니 뭐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먼저 이런 얘기를 다 꺼내고. 혹시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맞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데? 그때 같이 놀았던 사람들? 당연히 기억 안 나지. 그냥 하루 같이 놀던 사이인데.
얼굴이 제대로 기억이 나겠어? 너네도 정말 기억 안 나는 거야? 아, 큰일이네. 내 남편 애가 아니란다? 아,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아, 말도 안 돼.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네 남편 애가 아니라니 그게 가능해?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뭐야? 설마 또 너네 시어머니 짓인 거야? 너네 시어머니가 친자검사라도 하셨어?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네 남편 애가 아닌 걸로 나왔다는 거지? 아, 참네. 맞아. 나도 안 믿겨. 너네도 당연히 안 믿기겠지? 그래. 차라리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혹시 병원에서 내 아이랑 다른 아이랑 바꿔치기 당한 거 아닐까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나랑 연기 친자검사를 해봤거든? 근데 연기가 내 친아들은 맞다고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같이 나이트에서 만난 그 무리들 중에 너랑 나가서 놀았던 그놈 아이라는 거네. 세상에, 야, 이게 실화니? 실화야? 아, 유진아, 너 아주 제대로 사고 쳤구나. 네 남편은 뭐래? 시어머니랑 합세해서 바로 나 쫓아내더라. 나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나 그 검사 결과 듣고 기절했다 일어난 거거든? 일어나니까 바로 쫓아내더라. 내 아이가 아니었냐면서. 난 내 남편이 그렇게 차가운 모습 정말 처음 봤어. 무섭더라. 아무 말도 못하겠고. 나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하재?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냐고. 너도 많이 놀랐겠다, 야. 아니, 근데 애기 아빠가 누군지 찾는 게 먼저인 거 아니야? 연기는 무슨 죄야? 세상에 나온 게 죄는 아닌데. 얘는 갑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 아니야. 그냥 그날 너를 데리고 나이트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사단이 나다니. 미안하다. 이혼하자는 얘기까진 아직 못 들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때 나이트를 왜 갔을까. 그냥 후회만 된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내 남편 아닌데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는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걸까? 아주 매우 드물지 않을까? 아예 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게다가 너는 우리가 나이트 갔던 시기랑 겹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운명의 장난 같겠지만 나이트에서 만난 그놈 자식인 것 같다. 맞아. 너 그날 원래 우리랑 다시 만나기로 했다가 연락 두절됐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네가 뜨거운 밤을 보내는 줄 알고 일부러 방해 안 한 거였는데? 그날 나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취한 건지 머리가 띵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같이 간 놈이 혹시 나한테 약을 먹인 건가?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는데.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찾아봐야지. 그때 그 사람 분명 3월에 왔으면 지금도 나이트 다닐 거야. 원래 나이트 클럽이라는 게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잖냐? 한 번 맛들린 사람은 계속 오거든. 유진이 너야 원래 클럽 죽순이었다가 지금 남편 만나서 한동안 안 다녔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랑 논다고 나이트 클럽에 온 거니까. 알지. 그런데 찾을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진짜 미치겠다. 일단 우리 그 나이트 클럽으로 다시 가보자. 그리고 우리도 그쪽 무리도 셋이었으니까 3명이서 오는 남자 무리도 잘 봐보는 거야. 혹시 정말 진짜로 올 수도 있잖아. 그래,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야 훨씬 생산적이고 낫다야. 가보자고. 진짜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뭘 어떻게 해. 당연히 친자검사 해야지.
만약 그놈을 찾아서 검사했는데 그놈의 애로 나오면 이거는 그놈이 무조건 양육비 줘야 되는 거야. 일단 그거라도 어디야. 찾아보긴 하자. 그래, 네 말이 맞다. 일단 그놈부터 찾아보는 거야. 제발 기억해라. 기억해. 근데 난 유진이 너랑 같이 간 애는 모르겠는데? 나랑 놀았던 애 대략적인 인상착인 기억이 나.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맞아. 어둡긴 했어도 꽤 같이 놀았으니까 오늘 보면 다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눈 크게 뜨고 찾아보자고? 고마워, 얘들아. 너네밖에 없다. 이런 일 딱 다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암울하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실낱 같은 인생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아직 고마워하기엔 일러. 아이고. 일단 나이트클럽의 죽돌이 웨이터부터 찾아가 보자. 맞네. 그 녀석이라면 나이트 자주 오는 새끼들 얼굴은 다 끼고 있을 거야. 그래, 그 웨이터부터 털어보자고. 친구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기억력 덕분에 어렵지 않게 그 세 사람이 함께 다니는 무리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꽤 반갑더라고요. 예전 만났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긴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1년 조금 안 지나서 다시 만난 거였으니까요. 웨이터 말로는 셋이서 다니는 무리가 흔치 않은 데다가 나이트클럽에 계속 오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오늘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랑 3월에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놀고 술 마셨던 3명이 등장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그 무리에게 다가가서 저희가 기억나냐고 물었지만 모르는 것처럼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했던 제가 친구들이 함께 놀았던 사람을 지목해보라고 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엔 뭐라도 묻었어요?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실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놈 끌고 나와서 조용한 데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이 사람을 같이 끌고 나와 주었고 같이 왔던 그 무리도 친구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희는 근처 카페로 향했고 3월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같이 그날 밤을 보냈던 그 사람이 글쎄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무리 기억을 못한다지만 저랑 3월에 같이 있던 친구분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왜 그 친구를 찾는진 몰라도 마약에 계속 손대더니 4월쯤 세상 떴다고요. 사진도 보여줘요? 사진을 내밀자 저는 잊고 있던 3월에 만났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맞더군요. 영락없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은 건 다행이지만 죽었다니요.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약을 하다가 죽었다니 이게 무슨... 제가 사진을 보고 벌벌 떨고 있자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 사람이 맞냐고 기억나냐고 하더군요. 저는 맞다고 저랑 같이 그날 나이트클럽에서 마지막으로 술 마신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사진을 보니 얼굴이 기억나는데 모텔 같이 간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때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따라 나온 그놈의 친구들은 그때 아마 그 친구가 저의 술에 몰래 마약을 탔을 거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소름이 돋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나오지 못했던 거였다는 생각에 치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런 마약하는 잡놈에게 엮여서 인생을 조졌다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의 아빠라면 생활비라도 양육비라도 뜯어내야겠다는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죠. 지금은 죽어서 친자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눈앞이 노래지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당장이라도
인천 앞바다에 뛰어들어가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딱 죽고 싶더라고요. 사람 일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남편과 잘 지내다가 진짜 딱 한 번 그때 나이트클럽에 간 것이 이렇게 제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한 번이 제가 낳은 아들의 유전자를 결정했냐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에 말문이 막힌 전 하염없이 인천 앞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어떤 말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하필 너하고 그랬던 사람이 마약쟁이에 지금은 죽은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유진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니? 난 이제 망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말야, 만약에 이 검사 결과가 정말 잘못된 거라면? 이 사람이랑은 정말 딱 한 번인 거잖아. 게다가 죽은 사람이라서 진짜 이 사람이 연기 아빠라는 검사도 할 수 없고 말이야. 다시 한번 남편을 찾아가 보는 건 어때? 그래, 맞아. 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모르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거나. 남편이 직접 연기랑 자기 친자 검사 맡겼다더라. 시어머니께서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한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랑 어찌저찌 모텔에 왔겠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 혼자였거든. 그리고 그 모텔에서 나와서 허겁지겁 다시 내가 집으로 가는 걸 누군가가 봤다면? 그게 어머님이거나 어머님 지인분이셨다면 이렇게 의심하시고 바로 친자검사까지 하라고 남편을 설득하는 게 앞뒤가 맞잖아. 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 사람처럼 무작정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뵙고 단판을 지어야겠다면서 택시를 타고 다시 서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나이트를 갔다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거나 그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텔에서 아침에 혼자 나오는 것을 보셨다고 해도 제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했다는 건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저도 모르겠다고, 이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사정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부터 만나 뵙는 걸로 생각한 건 시어머니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대화를 거부하셨지만 제가 남편에게 먼저 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온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시냐면서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발악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못 이기겠다는 듯 저를 벌레 보듯 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참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티를 내셨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저보고 문란하게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문란할 수밖에 없다며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결혼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자제하고 최대한 일찍 저녁 전에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3월 이후부터 더 저에게 모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이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친자검사까지 들먹이면서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하실 때 뭔가 알고 그런 말씀하신 거죠? 맞죠?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 내가 쫓아내려다가 네 남편한테 먼저 안 가고 나한테 왔다 그래서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앉았다. 헛소리 하지 말고 용건이나 말해. 이혼 때문에 그러니?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이혼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야말로 사실대로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한테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제발요. 무슨 남편도 아닌 사람이랑 모텔 가서 자고 심지어 남의 애를 뵌 너 같은 게 어디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씨부리는 거냐? 불경스러운 참. 그래, 난 이미 다 들었다. 네가 인천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남자랑 나와서 모텔에 들어가는 건 내 친구가 봤다던구나. 내 친구도 그걸 바로 말해줬어야 되는데 괜히 마음에 걸려서 조금 늦게 말한 게 화근이었지. 역시 알고 계셨군요. 어머님, 그건 정말 오해세요. 저한테는 수환 씨밖에 없어요. 친구들이랑 그날 딱 하루 그렇게 놀러 갔던 거였어요. 그 남자는 절 모텔에 데려다주고 금방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런 일 때문에 저랑 수환 씨 갈라놓으려고 하신 건, 네, 물론 100번 이해해요. 하지만 그 검사 결과는 잘못되었어요. 제 아들 연긴 수환 씨 아들이 맞다고요. 끝까지 요망한 것. 어디서 감히 수환이 이름을 함부로 들먹여? 더러운 것. 지금 내가 네 바람난 것을 모르는지 아는지 알아보러 온 거냐, 겨우?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라. 발뺌이라뇨. 발뺌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다만 그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저는 그런 불경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한 번만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불쌍한 우리 연기 아빠 얼굴은 보면서 자라게 해주세요. 네? 어머님 손주잖아요. 정말 뻔뻔하구나. 어떻게 그걸 내 손주라고 들먹이니? 네 남편도 이미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갓난쟁이랑 지유전자로 친자 검사를 맡기게 된 거야. 우리 수환이가 어떤 마음으로 검사를 하러 갔을지 네가 알기나 해? 너는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네 생각만 하니? 오히려 연기가 우리 수환이 아들이 아니라서 나는 다행이란 생각까지 했다.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시 친자 검사 해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네?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는 정말 맹세코 수환 씨 말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수환 씨 만나서 잘 설득해 볼게요. 네? 우리 불쌍한 수환이 마음만 괜히 흔들어 놓지 말고 이혼 수속이나 잘 준비해라. 너한테 이혼 사유가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알 거야, 그치? 안 돼요. 저 수환 씨랑 못 헤어져요,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저를 내쫓으라고 호통치시며 사라지셨고,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께서 제가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갔던 것을, 그리고 지금은 죽어버린 그놈과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걸 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게 너무나 아찔하고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인걸요. 물론 남편을 두고 하루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에 놀러 온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낼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면 모텔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결백을 아무리 말해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가장 상처받았을 남편에게 찾아갈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저를 무슨 벌레 보듯 시어머니와 똑같은 표정으로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 검사 결과는 잘못됐어.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결백해. 우리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어? 방금 어머님 만나고 오는 길이야.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뭐라고? 정말 뻔뻔하다 너.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갈 수가 있어? 왜? 네가 3월에 나이트클럽 간 거 내가 모를까 봐? 나 그거 알면서도 너 지키려고 노력했어. 왜냐고? 진짜로 내 아이이길 간절하게 바랬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날 배신했어. 넌 다른 남자랑 잔 거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한텐 여보뿐이야, 알잖아. 나 그동안 노는 거 좋아하고 클럽 많이 다녔어도 여보랑 사귀는 동안이나 여보랑 결혼 기간 동안엔 한 번도 그런 거 가지 않았어. 게다가 어머님 반대가 좀 심했어. 나 결혼하고 나서도 귀가 시간 단속하시고 막 그러셨잖아. 나 그렇게 여보한테 어울리는 아내로 살려고 노력한 거 잘 알잖아. 그날 딱 한 번이었어, 정말로.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너는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너 같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여보라면 난 여보 말 믿을 거야. 그동안 우리 함께할 생활이 있고 추억이 있는데 우린 서로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잖아. 우리 좋았잖아. 남들이 금술이 너무 좋은 부부라고 놀려대고 그랬었잖아. 나 정말 결혼하고 나선 한 번도 바람핀 적 없어. 정말 그날 나이트클럽 딱 한 번 간 거였어.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돼, 정말이야. 네 친구들은 네가 부탁한 대로 거짓말 해주셨겠지. 내가 어떻게 네 친구들을 믿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영기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밝혀진 마당에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대체. 너란 여자 정말 질린다. 잘못했어. 내가 나이트클럽에 간 건 정말 큰 잘못이야. 근데 나 그냥 친구들이랑 너무 답답해서 그냥 잠깐 바람 쐬러 간 거였어. 그게 다야. 춤만 추고 나오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만.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 내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까. 이혼 서류 친정집에 보내놓을게. 여보, 나 범죄 피해자야. 어머님한텐 차마 말 못했지만 날 모텔로 데리고 간 놈은 마약쟁이였다고. 내 술에 약을 넣어서 날 모텔로 끌고 간 거였다고. 난 그날 일이 정말 기억나지 않아. 깨워보니 아침에 나 혼자였고 이상한 모텔에서 정신없이 뛰쳐나와서 집으로 달려나왔어. 내가 나이트클럽에 간 건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난 성범죄 피해자라고. 여보를 의도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이야? 약에 당했다는 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거냐고. 오늘 내 친구들이랑 같이 인천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심지어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대. 4월에 죽었다나 봐. 나도 너무 기막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설명하는데도 어이가 없는데 여보, 이게 진실이야. 여보를 배신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진짜야. 나한텐 여보밖에 없는 거 알잖아. 믿어줘. 정말 혼란스럽다. 네가 하는 말 못 믿겠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영기가 내 아들이 아닌 건 사실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건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어떻게 여보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 있었겠어. 여보가 상처받을 거 뻔히 아는데. 나도 나만 조용히 있으면 없는 일이 될 거라고 믿었어. 아니, 그러길 바랬지.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미처 몰랐던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네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은 해줬어야지. 어머니한테 듣게 하지 말았어야지. 난 이제 잘 모르겠다. 네가 피해자인지. 난 내가 피해자인 것 같거든.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잘 알아.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고. 나랑 내 친구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저 여보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어준다면 난 다시 오빠랑 연기가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함께 잘 살 수 있어. 나도 피해자인데 내 심정 조금만이라도 헤아려주면 안 될까? 잠시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너무 감당 못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기분이야.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먼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치듯 뛰어나가더라고요.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남편은 오죽할까요? 그래도 저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서러워지더라고요. 남자답게 눈 감아주고 저와 연기를 책임지겠다고 말해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애 있는 돌싱들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자기 자식처럼 잘 키우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까요? 저도 이 사연이 기막히고 믿기지 않으실 거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나이트클럽에서 춤만 추고 오려다가 저는 마약쟁이의 손에 이끌려 마약을 먹고 취해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악몽같이 끔찍한 일이 아니길 바라며 잊고 살려고 노력했고 당연히 저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가 바로 남편의 아이일 거라는 생각을 했죠. 남편의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왜 이렇게 잔인한 것일까요? 심지어 저에게 몹쓸 짓을 한 놈은 이미 죽어버려서 죄를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단 한 번의 일탈이 이런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아 제 아이와 남편에게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이 상황이 규탄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친자검사를 혹시 다시 해본다면 남편의 아이로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왜 기억도 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남편과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가셨습니다. 아직 제가 범죄 피해자인 것은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직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말이죠. 가끔씩 배고프다고 울어버리는 갓난쟁이 아들을 보며 저도 같이 울어버리곤 한답니다. 어쩌다 이 세상에 이 갓난쟁이와 저 둘만 남아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게 된 걸까요? 제가 3월에 어떻게든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큰 후회가 되고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분들도 이런 심정이실까요? 저는 저를 지워버리는 상상도 가끔 합니다. 제가 만약 의도적으로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려고 했다면 이런 생각도, 이런 상상도 하지 않았겠죠. 정말 억울하고 억울하지만 제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 갓난쟁이 아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요. 이러다가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남편은 저를 피해자로 보는 듯 하면서도 연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자검사를 다시 하자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 갑자기 닥쳐온 이 일이 정말 재앙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재앙이죠. 기나긴 검은 숲을 혼자 지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숲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무시무시한 진흙탕도 존재하죠. 매일 밤마다 혼자 흐느껴 울곤 합니다. 소리내어 울면 갓난쟁이가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로 함께 뭉쳐 살 수가 있을까요? 현명한 여러분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남편의 마음부터 어떻게든 돌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고 선택은 남편의 몫이지만 그래도 혹시 남편이 이혼 대신 저를 선택하게 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남편과 이 갓난쟁이 아들이 친자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망상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정말 그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글도 너무나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떤 따뜻한 말이라도 저에게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사연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하나씩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은 저도 피해자라면서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확신이 필요한 단계인가 봅니다. 이대로면 우울증에 걸려서 저 갓난쟁이 하나 돌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져버릴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무서워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감동적인 사연도 아니고 사이다 같은 사연도 아닌 이 사연이 무겁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을 것이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까지 이 무거운 진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차마 이렇게 저 혼자 갓난쟁이를 키우면서 울며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과연 제게 돌아올까요? 돌아와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 일은 경찰에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정말 제 이야기를 경찰에게 말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남편은 제게 돌아올까요? 왜 당한 건 억울한 피해자인데 이런 조사들, 이런 증거들, 이런 진술들은 다 피해자인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이런 현실에 놓이기 전까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만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기막힌 상황에 놓여지고 제가 성범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이 다르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국의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이 사연을 바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실 고통과 상처를 이해합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성범죄의 희생자로서 압도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여러분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면, 그 사람을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았다면 범죄에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저와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수많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용기와 강인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려웠지만 결국 남편에게 말하고 나니 그래도 한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아직 남편이 제게 마음을 열고 제 아들을 받아줄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피해자임을 용기 내어 말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바치고 싶은 말씀은 성범죄는 약자를 상처 입히는 악질적인 행동이고 그 피해자인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아가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시작을 했다면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마 갓난쟁이 저희 아들을 갖지 않았다면 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원치 않는 임신이고 저는 아직도 남편의 아이이길 강력히 바라고 있지만요. 어찌되었든 성범죄를 당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용기는 정말 여러분을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결코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이지만 한 아이의 엄마이고 계속해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저도 힘듭니다. 아직도 남편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막힌 일이 저에게 현실로 일어난 것은 뭔가 행동하라는 계시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어 글을 쓰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신 분들께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따스한 시선으로 위로를 건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뒤늦게 알게 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우리의 이 평생 갈 것 같은 지옥 같은 고통과 상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제 자신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담이나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을 위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의 글도 함께 덧붙이게 되었네요. 3월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마약쟁이의 눈에 들어와 성범죄에 당한 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어두운 시간을 거쳐왔지만 남편이 다시 돌아와만 준다면 빛과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주눅 들고 상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상처까지 함께 안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단지 지난 시간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지금까지 나쁜 생각 속에서도 부정적이고 우울한 순간들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게 해준, 살아가게 해준 저희 갓난쟁이 아들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옆에 남편이 함께 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다른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응원하는 글까지 덧붙이고 나니 저야말로 용기를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두렵고 겁이 나지만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은 제가 지켜야 하고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남편이 돌아오기 위해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나 방법이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친자검사도 해보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저의 기구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히 잘 읽고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봅니다. 때는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36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지요. 제가 빠른 생일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학년상으로는 동갑이었네요. 그런데 결혼할 때부터 나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랄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랄도 그런 개지랄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나이에 이미 학교 들어간 애가 있고도 남았어야 했어. 하여간에 요즘 세상 정말 말세야. 여자가 30 중반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으면 필시 어디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마땅한데 말세가 도래해서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다고 보고 자빠졌으니 암만 봐도 내가 하자 있는 며느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속이 쓰리는구나. 아주 환장하겠어. 진짜로 환장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그런 발언을 면전에서 듣고 있던 저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여드렸죠. 하자라니요. 어머님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저희 두 사람은 이미 부부입니다. 아직 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법적으로 부부이고 저는 정식으로 어머님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봤자 서로 기분만 상하고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야? 서로 기분이 왜 상해? 네 기분만 상하라고 이러는 건데. 예, 근데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니? 담을 쭉쭉 빨아먹는 친정도 쓰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당당하고 자빠졌는지. 참나 난 영문을 모르겠네. 이러니 이날 이때까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었겠지. 그때 저하고 남편 이미 신혼집 다 정해서 살림 다 들여놨고 사정상 결혼식만 늦어지고 있던 판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때문에 예식장 날짜를 그대로 늦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미 부부가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차라리 진작에 결혼 못 시킨다 하실 것이지 혼기 가득 찬 아들 장가는 보내고 싶으시고 저 같은 며느리는 마음에 안 차시고 그 어떤 심정도 못 놓으시겠던 건가 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차는 저를 며느리로 들이신 게 시어머니는 못내 분하셨나 봐요. 저 그때 막말 듣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시어머니 당신께서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시겠다 싶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잖아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러신 모양이었죠. 저하고 남편이 혼인신고를 올려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아담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일상을 함께 보내게 된 지 불과 보름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호출하시더니 그런 별별 망발을 쏟아내셨던 건데요. 제가 중간에 울컥하기는 했지만 끝끝내 꾹 참고 침묵을 고수하는 방편을 썼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일단 저를 그냥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또 곱씹을수록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며칠 뒤에 점심시간이라서 저 밥 먹고 있던 와중에 계속 전화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걱정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제 걱정을요? 어머님께서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이유가 뭐겠니? 시어미가 자기 며느리 걱정할 일이 애 가지는 문제 말고 또 다른 게 있겠어? 그런 문제라면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적당할 때 아이 가지기로 이미 계획 세워놨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기는 뭘 해? 뭘 알아서 한다고. 노산이라는 사실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니? 너 이미 노산에 들어섰잖아. 올해 안에 임신을 해야 안전한 거 아니야? 적당할 때는 뭔 놈이 적당할 때야. 계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장 애 가질 생각부터 해. 만약에 애가 안 들어서거나 태어난 애한테 하자가 있으면 하여간에 전부 네 탓인 줄 알아. 그때가 되면 네가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목 뻣뻣하게 굴지 못하고 사그라들겠지. 어머님, 저요. 방금 어머님 전화 받기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망쳐놓으시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저한테 왜 자꾸 이러세요? 새로 들인 며느리만 나이가 들었나요? 평생 키운 아들도 나이가 들었는데요. 내 아들은 왜 들먹여? 여자랑 남자랑 어떻게 같아? 둘이 나이가 똑같으면 여자가 더 나이 든 걸로 계산을 해야지. 글쎄요. 수면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지 않나요? 계산법이 이상하시네요. 차라리 이상적인 걸 보자면 여자 쪽의 연상인 게 결혼에 낫겠죠. 그리고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무려 10개월이나요. 10개월이면 중간에 애 하나 태어나고도 남는 기간인 거 아시죠? 제가 울컥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시어머니께서 쌍욕을 시작하시길래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하고 나서 주위를 그제야 살펴봤는데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직장 동료들이 전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던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가만 안 두시겠다고 길길이 날뛰시더니 저희 부부 신혼집에 들이닥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필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를 남편이 맞닥뜨렸고 과도하게 흥분해 계신 자기 모친을 남편이 간신히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되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왜 그랬어? 굳이 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신랄하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좋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신한테 이런 면이 있었던 줄은 내가 미처 몰랐네. 연애할 때는 조용조용하고 인내심 강하고 차분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왜 이러는 거야? 왜냐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어머님께서 자꾸 나를 건드리시잖아. 마지못해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기는 했지만 괜히 그랬다고 후회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계속 화풀이 하시는 느낌이야.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우리 엄마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래. 요즘 잣대로 우리 엄마를 보면 안 돼.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줘서 솔직히 서운했었네요. 그때 남편이 주장하기로는 시어머니께서 사고방식이 하도 옛날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약간 고뇌가 들었어요. 제 친정집은 워낙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옛것이든 새것이든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친인척들도 다 비슷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혼한 지인들을 주변에 안 두고 살았기에 비교 대상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독고다이로 살다 보니까 식견이 좁은 건가 싶어졌네요. 사고방식이 옛날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져서 저도 제 나름 시어머니를 이해해드리려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참고로 시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신 경우였어요. 혼전 임신이라고 하죠. 그때 나이 시어머니께서 2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시고 나서 13년간 당신의 시부모 내외를 모시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이런 정보가 없었다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알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였다니 제가 듣고서 왠지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기분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을 결혼으로 이끈 첫 아이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그 밑으로 6살 터울의 남편이 태어났고 2년 후에 막내인 시동생이 태어난 거였죠. 남동생들이 줄이어 태어나기 전까지 신우이는 외동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아무리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집이라도 외동이면 딸을 예쁘게 아끼며 잘 키울 법한데 안 그랬던 모양입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던 당시에 시누이는 이미 시집을 가서 애가 둘인 유부녀였는데요.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죠. 시조카들 중에서 큰애가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특히 어렸을 때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느라 큰애가 어렸을 때 무척 바빴는데 그런 과정이 전부 다 돈이었죠.
돈도 크게 들어가고 애한테 붙어있느라 자유시간은 없고, 그래서 시누이는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야 빵집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 너무 기분 나쁜 취급을 받아서 속상해하고 있었을 때 시누이는 저를 본 자리에서 빵을 주었습니다. 빵 봉투에 제법 맛있는 종류가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꽁꽁 얼어 있었죠. 냉동 보관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보관 한 달은 안 넘겨. 오래 두면 냉동실 냄새가 나게 되거든. 아무튼 많이 오래된 건 아니고 전부 상태 좋은 거니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아, 혹시 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괜한 짓 한 건 아니지? 저 밥보다 빵을 좋아하는 입맛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게 잘 받을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시누이가 저한테 호의적인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솔직히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일단 보통분이 아니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말리시기는커녕 뒷짐지고 계시고 남편도 당신이 이해해라는 식이니까 아무튼 이런 집안이라면 시누이가 최고 끝판왕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식견이 좁아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까지 모르고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직장 동료들한테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현장을 보인 바 있었잖아요. 그때 동료들이 저한테 넌지시 그랬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이면 아직 본격적으로 대체한 적 없는 시누이란 존재는 더 엄청날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다진 바였는데 이게 웬걸요? 저한테 은근히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하고 시누이는 별로 안 친한 남매 사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금세 남매 두 사람보다 저하고 시누이 사이가 더 가까워 보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알았던 것이죠. 시누이가 알고 보니 어렸을 때 집안에서 지독한 남녀 차별을 겪고 자란 인물이라는 것을요. 남편하고 시동생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외동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제 선입견을 깨부숴 주었네요. 나는 자랄 때 엄하게 자랐고 기집애 주제에 왜 저래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는데 동생들은 뭐래도 칭찬만 받고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이 서글펐지.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밥상위에 반찬들이 달라지더라니까. 옳게 그거 알아? 나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대들었었다? 왜 나만 차별하냐고, 손자들만 예쁘고 손녀는 안 예쁘냐고 막 대들면서 우리 엄마한테 자꾸 힘든 일 시키지 말라는 화도 냈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엄마가 그런 나를 혼냈었다는 거야. 말도 못하게 서운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어. 아무튼 나는 올케 편이야. 우리 집안 둘째가 올케처럼 야무지고 생활력 강한 사람을 만나서 복이 많다고 생각해. 저를 그렇게 봐준 게 시누이한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자기 편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시댁에 제 지지자가 있다는 걸 아니까 속상한 게 많이 가셨어요. 무엇보다 시누이가 저를 야무지고 생활력 강하다고 표현을 해줘서 감동이었습니다. 제 친정 많이 가난했죠. 가난을 이겨내보려고 있던 돈 다 털어서 친정 부모님께서 식당을 차리기도 하셨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빚만 생겼었죠. 그 이후로 뭔가 다들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습니다. 친가 내력이에요. 그런데 식당이 망한 이후로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건지 간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수술만 2번 받으셨어요.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누군가는 벌어야 했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죽어랍시고 벌었네요. 과장을 좀 보태자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이는 아니에요. 위로 오빠가 있는데 애물단지였습니다. 사고란 사고는 옛날부터 다치고 다녔어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인물이었죠. 그리고 여동생이 2 있어요. 총 4남매이거든요. 둘 다 속된 말로 꼴통들이었습니다. 미칠 노릇이었네요. 셋 다 철이 없고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집안 돌아가는 꼴이 자꾸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예요. 셋 다 공통적으로 돈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겁도 없이 소액대출을 여러 번 받았고요. 그거 못 갚아서 껄핏하면 독촉장 날라오고 계좌 묶이고 신용 불량자 되고 사기 결혼을 당해서 이혼 전력만 생기질 않나. 하여간에 셋 다 사람 뒷목 당기게 하는 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 빚을 갚으면서 그 3명 뒷수습까지 하느라고 제 청춘을 바쳤던 것이고요.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런 가족 따위 없는 게 나으니 끊어내지 않으면 바보라고요. 절연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요즘 표현으로는 그걸
손절이라고 하던가요? 손절을 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제 인생의 정체성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네요. 사람 미치게 하는 이 사고뭉치들이 어쨌거나 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인내심의 바닥에 있었던지라 점점 미쳐갔고 제 생활을 오롯이 찾아가고자 했을 때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저만의 인생을 가지고 싶어졌고요. 그래서 언감생심, 꿈도 안 꿨던 결혼까지 욕심냈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아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얘가 혼자 고생했다고 생각 절대 안 하시고 우라지 쌍놈의 집안이라고 보셨죠. 일을 박박 가셨고요. 제가 그런 집안 사람이라는 게 두고두고 마음에 안 차셨던 거예요. 그런 마당이었으니 시누이가 저를 좋게 평가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힘이 됐네요. 그래, 참고 잘 살아보자. 내가 성질 부려봤자 뭐 어쩌겠어. 참고 사는 것에 가뜩이나 이골이 난 나의 주특기나 발휘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보자. 시간이 약이라고 했으니 나중이 되면 살가운 고부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시누이도 평생 잘 참고 저러고 살아왔다는데 제가 제 친가족이라고 시댁을 여긴다면 제가 시어머니의 망발을 못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쨌든 친정보다 시댁의 형편이 더 나았기에 제가 기우는 결혼이었으니 고개를 숙일 법하다고도 여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종종 힐난을 하셨으나 저는 수도승처럼 인자하게 마치 해탈을 한 것처럼 그냥 버텼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혼자 되뇌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독일 수도 있더군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고 남편의 남동생, 즉 저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기에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설마 동서가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인 줄은 몰랐어요. 한마디로 부잣집 딸 같은 거였죠. 그때 시동생이 35, 동서가 32이었습니다. 결혼하기로 다 정해졌는데 결혼식은 내년 봄에 하겠다나 뭐라나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보이신 반응이 저를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죠. 호호, 어우, 여자 나이 33? 결혼식 올리기에 딱 좋지. 요즘 내는 딱 그맘때 결혼하는 여자들이 제일 잘 살더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될 게 벌써 내 눈에 훤하구나. 저 때와는 반응이 너무 다르셨어요. 게다가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된다면서 시동생과 동서 부부에게 너그러이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껄핏하면 애 언제 들어서냐, 기약이란 게 있긴 하냐며 혀를 끌끌 차셨던 분인데요. 시댁에서 마주친 동서하고 둘이 식탁에 잠깐 앉아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동서가 이런 말을 해서 저를 또 황당함 속으로 몰아넣더라고요. 어머님은 진짜 생각이 많이 열리신 분 같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찾아뵈었던 때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서 혹시 기분 상하시지는 않았냐고 제가 농담조로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가 연상이어도 좋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이분은 사고방식이 유연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결혼을 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요? 다른 어머님 말하는 거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 맞죠? 어머님의 그런 면모를 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랬군요. 네, 결혼하고 나면 솔직히 시댁은 등한시할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뭔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네요.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동서를 비난할 마음은 안 들었고 그냥 풍족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면 그런 말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동생이 대학도 잘 갔지만 취직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일을만 파묻혀 살더니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결국 부잣집 딸과 결혼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들께서는 경사 났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늘 모든 일을 시동생 동서 부부의 위주로 맞추고 이야기를 하셨죠.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시니까 제가 입장이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시댁에 불러서 가보면 저한테는 반찬 만들어라, 설거지해라, 과일 깎아라 이런 걸 시키셨고 동서는 시부모님과 TV 앞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주전부리를 먹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장을 봐오라고 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짜증이 좀 나서 만약 장을 봐서 시댁에 갔는데 또 동서만 손님 대접하시고 저는 시녀 취급하시면 이번에는 뒤집어 엎을 거라고 작정을 했었죠.
마음 딱 먹고서 시댁에 도착했던 주말 점심때 정말로 시어머니와 동서가 함께 있었는데요. 저는 차마 따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시어머니께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들어서 그걸 열어보고 있던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안 쓴다고 해서 그런 화장품이 꼴랑 한 개에 수십만 원씩이나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기 도합 100만 원은 되어 보이는 화장품 세트를 보시며 입이 찢어지시는 시어머니를 보자 왠지 주눅이 들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셨는데 형님이 오늘 두부전골 재료 사와서 해주신다고 하길래 기대 많이 하면서 왔어요. 아, 그리고 이건 형님 거예요. 항상 립스틱 색깔을 본인에게 안 어울리는 걸로 바르고 다니시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테스트 받아보시면 어울리는 색조가 뭔지 매장에서 다 찾아주니까 그런 서비스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매 안 해도 해주는 서비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 샤넬에서 새로 나왔다는 립스틱이구나. 와, 케이스도 정말 고급지다. 멋지네. 고마워, 동서. 잘 쓸게. 그렇게 대답하며 웃는 저의 모습. 마치 로봇 같았을 거예요. 마치 제가 자원해서 하게 됐다는 듯이 두부전골을 끓이러 부엌에선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간 계속 자잘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셈이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별로이더라고요. 제가 쓰는 것보다 5배는 비싼 립스틱을 선물 받았음에도 기쁘기보다는 뭔가 씁쓸했으니까요. 이게 혹시 질투심인가 싶어서 스스로를 다스렸네요. 동서는 어차피 다른 세계 사람이니 저는 그저 제 도리나 잘하고 살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묵은지를 처리하자고 하시며 만두빚기를 제안하셨어요. 저도 만두는 꽤 좋아하는지라 사양할 핑계도 어차피 생각 안 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만두빚기로 한 주말 오전에 시댁으로 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하고 함께 들어서는 남편을 확인하시고는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계속 툴툴거리시더라고요. 혼자 올 것이지 왜 같이 왔어? 아침 일찍 출발했을 텐데 못하러 그래. 어제까지 한 주 내내 힘들게 출퇴근하면서 일한 사람을 아휴 눈치 없이 왜 데리고 왔대. 어머님 딴 데 보면서 말씀하셔도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려요. 이 사람만 한 주 내내 일한 거 아니고 저도 일했어요. 저 백수 아니에요 어머님. 슬쩍 옆으로 가서 대꾸를 했더니 짜증스럽게 저를 흘기시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힘든 김치 준비를 시키려고 하시길래 제가 남편을 불러다가 전가를 했죠. 김치 쫑쫑 썰고 국물 안 나오게 꾹 짜는 거요. 저는 옆에서 다른 거 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화딱지가 나는지 어떻게든 저에게 그 작업을 넘기고 싶으셔서 자꾸만 근처에서 알짱거리셨는데요. 그냥 무시하면 끝날 일이었건만 잠시 후 남편이 손목 아프다고 신음을 하는 겁니다. 자꾸 손목이 시큰거린다면서 김치 짜는 게 힘들다네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봐줬더니 남편이 멋쩍어 하면서 제 눈치 한 번 쓱 보고 자기 모친 한번 확인하는 걸 번갈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새 회사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 마우스를 너무 오래 만지고 있었나 봐. 오른쪽 손목이 완전히 맛이 갔네. 뭐야? 회사에서 혹사당하는 거 아니니? 가뜩이나 일하느라 약해진 손목 이러다가 아예 나가버리면 어떡해? 얼른 손 씻고 그거 그만해라.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반색을 하시며 끼어들었고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려는 남편을 간신히 끌고 나왔더니 여기까지 와서 설마 배신을 때릴 줄이야.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고 제가 사실을 말해주었죠. 당신 회사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새 게임 새로 시작해서 그런 거잖아? 회사 동료인지 후배인지가 게임하자고 꼬셔서 요새 그거 시작했잖아. 그래서 퇴근하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잖아. 마우스에서 손을 못 대던데? 그러느라 손목이 아픈 거겠지. 게임? 게임을 한다고? 아무튼 너는 여러모로 지압이 잡아먹을 관상이야. 하여간에 드세고 질겨. 당신 아들의 게임을 지적하기는 민망하시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애꿎은 화살을 저에게 돌리시더군요. 제가 뭐가 드세고 뭐가 질기다는 건가요? 시작은 시어머니께서 먼저 하셨으면서 귀가 막혔지만 입 꾹 다물고 만두나 만들었네요.
남편은 기어이 작업 중단하고 쉬었어요. 얼음을 손수건에 싸다가 그걸 손목에 댄 채로 거실 소파에서 TV나 봤고요. 저는 나머지 작업 다 하고 만두 빚는 것도 했습니다. 만두나 챙겨서 가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또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만두 못생기게 빚는 거 보니까 알만하다. 이러니 애가 안 들어서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참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고춧가루 묻은 수저로 제 이마를 딱 때리시며 제발 잘 좀 빚어봐라 이렇게 짜증을 덧붙이시니까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아서 입을 열었네요. 애가 안 들어서는 건 제가 만두를 못생기게 빚어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게임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얘는 왜 내 아들 탓을 하니? 너 눈은 왜 그렇게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 얼른 눈 안 깔어? 눈 깔고 만두만 쳐다봐. 그럼 눈을 똑바로 뜨지 개슴츠레하게 뜰까요, 어머님? 하늘을 봐야 달도 따고 별도 따는데 어머님 아들이 컴퓨터 게임 창만 쳐다보는 게 문제예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애둘러 남편 탓을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반박은 못하시고 이를 꽉 악무셨습니다. 턱에 힘들어간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시누이가 도착했어요. 작은 애를 데리고 왔더군요. 부엌에 벌어진 만두판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벌써 다 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일찍 왔을 텐데. 엄마는 왜 나를 점심때 오라고 그랬어요? 올케만 혼자서 고생했겠네. 시누이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죠. 한창 성장기인 애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일단 완성된 만두부터 쪘어요. 저는 나머지 분량을 조용히 빚었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등산 가신 시아버지 오시면 드실 거 따로 있었고 배고픈 애랑 남편이랑 우선 거실에서 먹을 거.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예쁘게 잘 빚어진 만두들은 따로 쟁반 위에 놓이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우리 부부가 갈 때 가져갈 몫이구나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시동생하고 동서몫으로 두셨더라고요. 이런 건 정성이거든.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거니까 분명 좋아하겠지?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재주만 부리고 버려진 곰이 된 것 같아서 허탈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저는 왜 시어머니께서 과거에 당신의 시부모께 항상 호되게 당하고 사시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셨는지 아들 둘 낳고 기세등등해지셨다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께 화가 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하게 서운하다는 감정이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씁쓸했죠. 사람은 결국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예외일 순 없었죠. 시어머니의 너무나도 노골적인 차별 대우에 쓰디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 부부, 저희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6시 부부 모임처럼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었는데요. 시동생네가 웬일로 밥을 산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엄청 좋은 곳이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향해 이럴 때 많이 드시라며 밑반찬으로 나온 간장게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대답하는데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슬쩍 동서한테 그랬어요. 일전에 만두 그것 제가 다 수고해서 빚은 거였다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를 보면서 약간 비웃는 투로 그러더군요. 네. 형님 하실 일 한 거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던데요? 제가 할 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시댁의 노가다? 각종 잡일? 그때 처음으로 동서를 향해 저는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따졌던 건 슬프게도 자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 이거 결제하는 주머니가 동서였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아주 희한한 지점에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들끓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순간에는 따지고 싶었으나 제가 동서와 배경 차이가 너무 확실한 게 실감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초라하게도 입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또 있었는데 사실 이게 더 초라합니다. 제가 동서한테 따지고 들면 남편이 저를 나무랄까봐 그랬어요. 그런 순간에 제 편을 안 들고 동서 편을 드는 것만큼 제 입장에서는 비참할 게 따로 없을 것이었죠. 잘난 것,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주제에 동서한테 자격지심 품고서 별걸로 트집 잡으면서 따지는 그런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저는 끝내 나빠진 기분을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깨닫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었지만 왠지 신뢰라는 게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느 때이고 제 편을 들어줄 것이란 확신?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모로 심란한 시기를 보내던 와중에 저는 제 신경을 건드리는 사소한 일들을 버텨냈지만 결국은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복날이었는데요. 원래 초복 때 모일까 했었는데 일정이 조금 틀어져서요. 어쩌다 보니 중복 때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얘기가 되었어요. 초복 때에서 조금 미뤄졌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정성스레 중복 식사상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식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집안에 들어오고 처음 복날을 맞이하는 동서를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저는 그 식사상 준비를 같이 했는데 동서는 다 차려지고 난 뒤에야 시댁에 도착했고 그럼에도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거든요. 거실에 상 3개를 붙여서 자리를 만들고 반찬 나르고 닭 건져낸 후에 국물에다가 찹쌀 넣어서 이따가 먹을 죽까지 준비해두고 이건 다 제가 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좀 거들어달라고 하시길래 이런 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도왔던 것이고요. 남편하고 둘이 일찍 갔는데 남편은 시아버지하고 TV 뉴스나 보면서 정치인들 욕이나 하는 게 다였습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 좀 하려고 치면 시어머니께서 귀신같이 저에게 눈총을 보내셔서 그럴 수도 없었네요. 반 이상 준비했을 때 시누이네가 왔고요. 시매부가 거실 상다리 한 짝 기운 거 얼른 손보고 부엌 쓰느라 옆 다용도실 너저분해진 거 애들이 치우고 시누이가 저 거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금세 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예상보다 늦어졌을 거예요. 그만큼 시어머니께서 너무 판을 크게 준비하셨어요. 닭도 컸고요. 마트에서 이런 닭 안 팔 텐데 대체 어디서 공수해 오셨나 했더니 따로 주문을 하신 것이더군요. 닭이 크고 실할 뿐만 아니라 살이 엄청 신선하고 부드럽다고 유명한 닭이더라. 요새 소문났길래 나도 미리 주문을 넣어놨지. 가슴살까지 다 맛있는 닭이라고 값이 비싼 거던데 어디 그 가치를 아는지 오늘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면 되겠네. 다들 맛있게 먹자고. 거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호탕하게 외치셨죠. 저는 그때 괜스레 우리 식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거기엔 제가 포함이었으니까요. 거하게 차려진 상을 보면서 다들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커다란 닭 3마리나 푹 끓여낸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동서하고 옆자리였어요. 제 왼쪽은 남편, 오른쪽은 동서였죠. 그런데 상이 나뉘는 기준이 남편은 왼쪽 상의 음식을 먹는 거였고 저하고 동서는 같이 오른쪽 상의 음식을 먹는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제가 동서가 이렇게 시동생을 향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는 닭다리를 딱히 안 좋아하는데 가슴살 맛있는 닭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기대에 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밑반찬 위주로 먼저 집어먹다가 슬쩍 닭의 몸통 부위를 공용 집게로 뜯어서 가져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슬쩍 보니까 동서는 계속 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그걸 반찬하고 먹는 중이었죠. 닭에는 다리가 2개니까 어쨌든 1개는 제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공용 집게로 다리를 쭉 뜯어왔고 동서하고 시동생을 쳐다봤는데 둘 다 이쪽에는 관심이 없길래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닭다리가 대체 뭐라고 비록 짧은 찰나였지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대놓고 내가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말을 했어도 됐을 것을요. 어쨌든 닭다리살을 한참 우물거리고 있는데 그때 대각선으로 앞에 앉으신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습관적으로 저를 향해 혀를 차시며 시선을 돌리셨다가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변하신 채로 다시 저를 응시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를 다시 쳐다보신 그 눈빛이 엄청났었으니까요. 약간은 작은 음성으로 저를 향해 이렇게 물어보셨죠. 어라? 너 지금 그 입으로 쭉쭉 빨고 있는 게 닭다리 뼈니? 네가 다리 먹었어? 에? 맞아요. 제가 다리 하나 먹었는데요. 참고로 그 상 위에 닭, 다리 하나는 제가 가져가서 다 먹은 직후였고 다른 하나는 시매부가 가져가서 애들한테 그 살을 젓가락으로 나눠주던 중이었어요. 엄청 잘 먹는 애들인지라 이미 다른 상의 다리도 먹은 후였고 시매부가 추가로 챙겨주고 있던 거였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3개의 상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대한 계산이 시작된 거였죠. 닭은 총 3마리, 그렇다면 다리는 6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회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다리의 주인들을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동서 이렇게 4명으로 확정 지으시고 나머지 다리 2개는 시누이네 식구들 안에서 해결하는 걸로 보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없었던 거였죠. 당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네가 뭔데 다리를 뜯어? 너는 네 옆에 귀한 입이 있는 것도 안 보여? 네 주둥이가 그걸 먹게 왜 먹어? 이 능력도 없는 년이 어디서 눈치 없게 자기 동서한테 당연히 양보할 생각도 않고 자기가 홀라당해. 식탐 한번 추하구나. 이래서 없이 자란 것들은 안 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제 얼굴이 뜨거워진 적이 없었어요. 제법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기에 철면피에 가까웠건만 시어머니의 역성에 너무나도 깊은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들어도 수치스러운 지적을 시댁 식구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당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과한 반응을 보이셨건 말건 어쨌든 제 취급이 너무 우스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얼굴이 주체 못하게 뜨거워졌고 손이 떨려서 얼른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동서가 하면서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동서가 전 괜찮아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황이 누그러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편으로 고개를 슬쩍 돌리더군요. 마치 정말로 닭다리를 저한테 빼앗겼다고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을 옆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그게 다였죠. 시아버지께서는 그 와중에도 식사를 계속 잊고 계셨고요. 제가 너무나도 민망해진 이 상황에서 구원투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닭다리 먹었으면 하는 귀한 며느리 입은 먹지도 못하고 제발 안 먹었으면 하는 며느리 주둥이는 잘도 처먹고 있고 에휴 우라지 너는 양심이 있으면 그만 처먹고 얼른 일어나 부엌에 가서 죽이나 어떻게 다 됐는지 어쨌는지 그거나 보고 있어. 동서와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물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수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폭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리 하나 가지고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더 이상 이런 꼬라지 보고 살 자신이 없네요. 이혼하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게 최고의 행운이네요. 아이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좋으니까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뭘 한다고? 비싼 닭 먹고 머리가 돌아버렸니? 저 이혼하고 나면 이 자리에는 부잣집 며느리 새로 앉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구질구질한 저는 아무튼 꺼져드릴게요. 복날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좋으시죠? 그제서야 시댁의 거실에는 경악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사리가 들러서 옆에서 콜록거렸고요. 저의 폭탄 발언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는지 커진 눈으로 나머지 식구들을 얼른 한 번씩 쳐다보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죠. 이것 봐라. 너 나한테 꾸중 한 번 들었다고 지금 말을 그따위로 하겠다는 거지? 나이 먹고 성질만 급하고 악독한 게 너구나. 나이 먹고 성질만 급하고 악독하다. 어머님, 왜 자기소개를 저한테 하고 자빠지셨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대체 나이를 어디로 잡수신 거예요? 아, 어머님,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에 장구 수업 다닐 거라고 하셨던가요? 꼭 옆자리에 엄청난 부잣집 사모님이 계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장구 가르치는 강사가 어머님 장구는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옆자리 부잣집 사모님 수강생에게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홍시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역지사지를 비유로 든 것이었으니 난감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동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잘 살면 뭐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진놀이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들을 보면서 동조하고 있는데 솔직히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 못 살고 못 배우고 못난 내 눈으로 봐도 수준이 너무 역해. 뭐라고요? 형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소리세요? 제가 형님한테 잘 못해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당황스럽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해. 그동안 나를 비웃은 적, 우습게 여긴 적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 동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야.
평생 그렇게 잘 살라는 보장 없고 당장 오늘 내일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인생 끝장날 수도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마. 그러자 동서가 멍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고 옆에서 시동생이 저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차마 고를 말이 없었는지 입술만 움찔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또 나무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신 왜 이래? 화가 나고 서운한 건 알겠지만 선은 넘지 말아야지. 당신 지금 너무 지나쳐. 뭐라는 거야? 진작에 선 넘어와서 각설이 춤추고 있었던 건 네 엄마야. 하긴 너도 똑같아. 차라리 아예 마마보이였으면 진작에 찌질하다고 내가 욕이나 해줬을 텐데. 너는 가만 보면 이도 저도 아니야. 확실히 노선 하나 잡고 행동하는 게 어때? 너 배우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어.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제 휴대폰과 손가방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죠. 그때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크게 외치셨어요. 당장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까? 아까부터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보자 하니까 끝간대를 모르고 행동하는구나. 지금 이 상황 해결 보기 전에는 갈 생각 않는 게 좋을 거다. 당장 여기 돌아와서 앉아. 계속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의 돌발적인 불호령에 제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무섭게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멈칫하고 있던 그때 구원투수가 등판했어요. 바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신우이였죠. 귀 아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러다가 혈관 터져요. 쓰러지시면 저 수발 들 자신 없거든요. 그러면서 신우이는 심해부에게 눈짓을 했죠. 심해부는 애들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애들 중에 큰애가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큰애가 학교에 있는 이상한 선생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비슷한 것 같다며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동시에 충격을 받으셔서 입을 쩍 벌리시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냐며 몸을 떠셨는데 신우이가 태연하게 받아쳤어요. 남은 사람들끼리 잘해보세요. 잘 사시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다 지겨워서 때려치울래요. 진작 상관 안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지난 세월이 아까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이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시동생도 쫓아나온 참이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 남편이 갑자기 울컥해서 자기 동생을 향해 너 때문이다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고 시동생도 열받아서 남편의 팔을 쳤죠. 그러면서 형제간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틈을 타서 저는 시누이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어요. 백숙은 쪽났으니 치킨집에 가서 맛있게 닭을 먹었네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그 자리에서 저는 희한하게 제 형제들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늦은 밤인데도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다들 모였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처음으로 친정 식구들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늘 묵묵하고 희생하고 희생적이던 제가 처음으로 힘들다고 얘기한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친정 식구들이 다 울었어요. 특히 막내가 거의 오열을 했죠. 그간 사고만 치며 살아서 저에게 미안하다고요. 속내를 터놓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제 형제들 그날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들 이제 정말 열심히 살자며 마음을 고쳐먹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는 제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 그동안 자기 동생에게 자격지심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동생이 워낙 학창시절부터 잘났었고 결혼까지 잘했으니 남편은 자기가 더 나은 아들이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자기 부모 앞에서 유순하게 구는 걸로 채우려던 모양이었죠. 결국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을 딱 한 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지난 행동들을 후회한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나 궁금했는데 정말 개과천선을 하더라고요. 내 가족은 당신이야. 우리 부모님은 잘난 내 동생이 알아서 잘 챙기겠지. 앞으로 나는 당신에게만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아이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것도 상관없어. 우리 둘만 잘 살면 돼.
입만 번지르르하게 구는 게 아니라 눈빛에 의연함이 보였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도 달라졌죠.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임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전보다 다채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참고로 복날의 사건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동서가 저에게 따로 사과를 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잘났다는 의식을 가지고 형님을 대한 거 맞더라고요.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행하시는 그 차별 제가 속으로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대접받는 게 좋았나 봐요. 사실 이거 부모님 돈이지 제 돈도 아니고 제가 잘난 건 사실 없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내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라도 대접받는 것에 미련버리지 못했었나 봐요. 제가 개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못나게 굴지도 않았을 테죠. 시동생이 개인 능력이 좋고 성과주의적인 사람인 게 멋있어서 결혼한 거라고 동서가 그러더군요. 동서가 집안 배경만 믿고 자기 개발을 안 하며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후회된다고도 했죠.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장 잘 지내볼 자신이 없어서 저는 확답을 안 줬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동서와 어색하지 않고 적당히 잘 지내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남편하고 시동생도 감정적으로 싸웠던 거 잘 풀었고요. 무엇보다 다들 신우이를 전에 없이 맞이로 대우를 잘해주게 되었어요. 이게 다 제 덕분이라고 신우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시부모님하고는 필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저를 계속 욕하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당신의 자식들이 다 제 편에 서서 저하고 어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과는 받지만 연락은 안 하고 지내겠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탄생했을 때 멋진 선물들을 안겨줄 만큼 제 친정 식구들은 발전해 있었죠. 똘똘 뭉쳐서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대박을 이뤄냈거든요. 소외당하셔서 무척 외로워진 시부모님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제법 괜찮은 결과물을 받아든 것 같네요.